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윤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회사로 출근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녀 자신도 평범함 속에서 안정을 찾고자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평범하지 않은 출생의 진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대기업 한도그룹 회장인 한정호의 혼우의 자식, 그게 윤서가 세상에 태어난 방식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어머니의 말대로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살아왔다. 어머니는 절대로 아버지에 대해 묻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 당부는 윤서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 대신 윤서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했고 실력으로 지금의 직장을 얻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아무도 그녀가 거대한 재벌가의 피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삶에 단 하나의 빛이라면 바로 약혼자 지훈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 7년을 함께 해온 연인이자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지훈은 따뜻했고 배려 깊었으며 윤서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남자였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과거도 어떤 그림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윤서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지금의 행복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훈은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일했고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였다. 윤서는 그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상류층 집안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예민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기에 자신이 그 질서의 균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의 빈도는 줄었고 주말마다 함께하던 약속도 어색한 이유로 취소되었다. 윤서는 처음에는 그의 업무가 바빠졌다고만 생각했다. 실적 경쟁이 치열한 부서에서 일하는 만큼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직감은 항상 옳았다. 어느 날 윤서는 회사 워크숍 참석자 호텔에 들렀다가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따라 호텔 라운지로 들어섰고 마주한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도그룹 공식적인 후계자 본처의 딸 수연이 앉아 있었다. 윤서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지훈이 왜 수연과 함께 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아니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부정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윤서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오늘 어디 있었어?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미팅이 있었어. 왜? 호텔에서 봤어. 수연이랑 있더라. 봤구나.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윤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요즘 나도 너무 혼란스럽고 감정이 혼란스러워? 그게 말이 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수연이랑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나도 몰랐는데 수연이랑 계속 만나면서 뭔가 감정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는 거짓말한 거야? 윤서야, 미안해. 진심이었어.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변하더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변한 건 지훈이 아니라 그가 욕망하는 위치였다. 수연은 한도그룹의 공주였고
윤서는 존재조차 드러낼 수 없는 그림자였다. 그 차이를 지우는 냉정하게 선택한 것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윤서가 일하는 카페에 느닷없이 찾아왔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건네는 말은 잔인했다. 지훈 오빠는 날 선택했어. 어울리는 사람은 결국 같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야. 넌 아니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네가 뭔데 오빠를 붙잡아? 이름도 못 내놓는 존재 주제에. 그 순간 윤서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울분과 상처가 솟구쳐 올랐다. 복수.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낼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자신이 받았던 모욕, 배신, 침묵의 대가를. 윤서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면과 분노, 자괴감이 교차하면서 정신이 흐릿해지는 듯한 나날이 이어졌다. 그녀는 수연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혔다. 자신을 비웃던 그 눈빛, 그 태도, 마치 짓밟아도 되는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경멸이 온몸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기 어려운 것은 지훈의 배신이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단순히 다른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전체를, 과거와 미래를 통째로 부정한 것이었다. 윤서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씻기지 않은 머리칼. 이것이 자신인가 싶었다. 그렇게 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살기 위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래전 죽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던 어머니는 강인했다. 회장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윤서는 어릴 적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다. 왜 자기를 낳게 한 사람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지, 왜 당당히 나서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췄던 것이다. 그러나 윤서는 달랐다. 더 이상 숨어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로 정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다. 법률사무소의 상담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저는 대기업 회장의 혼외 자식입니다. 친자관계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단호함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남긴 병원 기록,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과거 자료, 회장 측에서 보낸 학자금 송금 내역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회장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면이 필요했다. 윤서는 용기를 내어 회장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서라고 전해주세요. 제 어머니는 고인이 된 송지영 씨입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이름은 회장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은 존재였고 한동안 침묵하던 그들은 이내 연락을 주었다. 며칠 후 그녀는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회장을 마주했다. 중후한 정장을 입은 노년의 남자, 그녀가 어린 시절 멀리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윤서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20해가 넘었구나. 저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제 존재를 이제 외면하지 마세요. 알고 있다. 네 존재를 모른 척한 시간들이 나를 괴롭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많은 파장이 있을 거야. 너도 그걸 알잖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당하겠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과거 송금 기록과 사진, 그리고 그녀가 보낸 유전자 검사의 사본이 있었다. 너를 내 딸로 받아들이겠다. 다만 아직은 조용히 진행하자. 내가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다. 윤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의 대면은 한없이 차갑고 무미건조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겐 의미가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며칠 후 그녀는 한도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초대받았다. 겉으로는 일반 기부자 자격이었지만 실상은 회장이 그녀를 조용히 재계 인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행사장에는 고급 드레스와 보석,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채 사회 상류층 특유의 냉기 어린 우아함이 흐르고 있었다. 윤서는 어색했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자리를 지켰다. 그날 행사에서 그녀는 다시 수연과 마주쳤다. 여기서 또 만나네. 이젠 고급 행사에도 얼굴을 들이밀 정도로 뻔뻔해졌나 봐. 넌 아직도 날 모르나 보네. 뭐라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수연은 흠칫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등을 돌렸다. 그러나 윤서는 확신했다. 수연의 반응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자신이 감춰온 그림자가 이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들 곁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그날 밤 윤서는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 나야, 윤서야. 잘 지냈어? 이제 널 지우려고 해. 너한테 연민 같은 거 남기기 싫어서.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네가 나를 버린 덕분에 난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 미안해. 미안하단 말 이제 그만해. 그리고 조심해.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게 되는 순간 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윤서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이름을 지녔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정호 회장의 혼외자식, 윤서라는 이름은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그늘을 서서히 빛으로 바꾸고 있었다. 회장도 이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와의 관계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는 곧 정리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런 변화의 기류는 지훈과 수연에게도 감지되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껏 윤서를 단순한 지나가는 돌부리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 돌부리는 점점 더 거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윤서가 한정호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수연에게 치명적이었다. 혈통만으로도 경쟁이 되는 위치에 실력까지 겸비한 상대라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수연은 윤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참지만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훈 또한 불안했다. 윤서와의 이별 후 그는 수연과의 관계를 더 깊이 엮으며 한도그룹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수연의 소개로 회장의 전략팀에 파견되었고 주요 사업에 관여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수연은 그를 사랑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구였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바꿔 끼울 수 있는. 윤서는 이 모든 흐름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이 쥐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걸 차례대로 걷어내야 했다. 그녀는 먼저 지훈의 프로젝트에 접근했다. 우연한 척 회장의 일정에 맞춰 회의 자리에 동석했고 전략 자료를 정리하며 이름을 드러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윤서가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윤서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회장님 요청으로 참석하게 됐어. 앞으로 자주 보겠네. 이건 무슨 장난이야 마니야. 시작일 뿐이지.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켰다. 회장도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과거의 죄책감을 갚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서였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윤서는 수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후계자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수연이 과거 진행한 인수합병 건에서 비공식적으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한 내부 규정 위반이었고 회장이 알게 되면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 윤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연의 신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훈에게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알려주고 싶었다. 윤서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 좀 하자.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러 나왔다. 조용한 와인바의 창가 자리. 윤서는 우아하게 앉아 그를 맞이했다. 오랜만이야.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 말, 네가 날 떠날 때 했던 말이야. 윤서야, 난 그냥. 이제 와서 변명은 하지 마. 넌 날 버렸고 수연을 선택했어. 좋아, 그건 너의 자유야. 그런데 네가 놓친 게 뭔지 알아? 뭔데? 나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야. 지우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뭐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너도, 수연도.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며칠 후 윤서는 회장의 비서실에 자료를 넘겼다. 수연이 과거 특혜를 제공했던 기업들과의 이메일, 계약서, 비공식 내부 보고서 등이 담긴 파일이었다. 회장은 그 내용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전략기획본부에서 돌연보직 해제되었고 공식적인 설명 없이 지방 계열사로 발령이 났다. 그룹 내부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윤서는 조용히 웃었다. 첫 번째, 조각이 무너졌다. 이제 시작이었다. 수연과 지훈, 그리고 한도그룹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진실의 복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이 본사에서 지방 계열사로 발령난 것은 그룹 내부의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겉으로는 조직 개편 때문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지만 사내 게시판과 휴게 공간에서는 여러 추측이 오갔다. 수연이 회장의 눈 밖에 났다는 이야기부터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말까지 그녀의 몰락은 상류층 내부 질서의 미묘한 균열을 의미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윤서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윤서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지금은 전보다 훨씬 뚜렷한 실체로 변해 있었다. 윤서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회장실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회장은 지난 대면 이후로 조금씩 그녀에게 권한을 넘겨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업무였고 이후엔 회의 동석과 내부 자료 열람 권한까지 확대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 비서실 특보라고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출신이나 정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것이 이 사회의 방식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공공연한 비밀은 침묵으로 유지되는 것. 윤서는 그 침묵을 이용해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수연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훈이었다. 그가 여전히 한도그룹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한 완벽한 정리는 불가능했다. 그는 수연을 통해 입사했고 그 연줄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위치를 유지하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윤서는 그의 약점을 알아야 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디에 손을 뻗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그의 사업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윤서는 한도 법무팀 소속 이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지훈 팀장의 입사 경로와 최근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장님, 방침이라고 전달해 주세요. 공식 요청입니까? 비공식입니다. 회장님도 조용히 정리되길 원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법무팀은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 뒤 윤서는 지훈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정산 보고서를 받았다. 그 안에는 몇 가지 수상한 지점이 있었다. 내부 하청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특정 벤처기업에 집중된 투자 흐름이 포착되었다. 그 벤처의 대표는 지훈의 대학 동기로 확인되었다. 명백한 이권 개입이었다. 윤서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외부 회계세계 감사를 의뢰했고 그들은 몇 주 만에 세부 자료를 정리해왔다. 그것은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듯 지훈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서는 회장에게 직접 이 자료를 가져갔다. 그는 묵묵히 자료를 읽어 내려가더니 조용히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평소 비흡연자였던 그가 입에 불을 붙이는 모습은 그만큼의 분노를 뜻했다. 수연과 함께 입사한 시점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사내윤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징계하시죠. 단, 언론에 흘리는 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에게 전적인 권한을 맡겼다. 윤서는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특정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했고 며칠 후 한도그룹 내부자 비리 의혹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내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내 분위기는 다시 한번 술렁였고 지훈은 긴급 조사를 받았다. 결국 그는 징계를 받았고 대기 발령 상태로 밀려났다. 지훈은 윤서를 찾아왔다. 사내 카페 구석, 그는 음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했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내부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밖에 없잖아. 그럼 그렇게 믿어. 어차피 네가 한 일이니까 내가 아니라도 결국 드러났을 거야. 너 정말 끝까지 나를 짓밟을 생각이야? 짓밟은 건 너야, 지훈. 나를, 우리 관계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난 그 대가를 돌려준 컵뿐이야. 너도 더러워졌어. 예전에 네가 아니야. 그래, 더러워졌지. 근데 알아?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래 못 버텨. 난 이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야.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지만 그 어떤 방역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고 윤서는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했고 강해 보였다. 윤서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절반쯤 왔어요, 엄마. 나 아직 끝내지 않았어. 윤서는 더 이상 뒤에 서 있지 않았다. 회장과의 공식적인 사적 모임에 동석했고 전략기획본부의 특별 자문 직책을 맡으며 한도그룹 핵심 인물들과 얼굴을 트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개인 추천이라는 명목 아래 그녀는 회의 테이블에 앉았고 누구도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못했다. 이름도 없던 그녀가 갑자기 중역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두가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눈치 빠른 이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한 추천 인사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변화는 외양에서도 드러났다. 더 이상 저가 브랜드의 무채색 정장을 입지 않았다. 고급스럽지만 과하지 않은 실루엣, 차분한 화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의 모든 것은 계산되어 있었고 신중했다. 드러낼 만큼만 드러내고
감출 만큼은 감췄다. 사람들은 그녀를 쉽게 평가할 수 없었다. 윤서라는 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어떤 색도 입지 않는 무채색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무채색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장이 주관하는 연례자선 만찬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자리는 그녀에게 완전한 선언의 무대가 될 예정이었다. 수연은 지방 계열사로 좌천된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자선 만찬회만큼은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 재계 1세대의 얼굴로서 형식적인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윤서는 그 자리를 이용해 수연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자선 만찬회 당일 서울 중심부 최고급 호텔의 메인홀은 각계 인사로 북적였다. 언론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입장하는 인물들을 연이어 촬영했고 SNS에는 재계 셀럽들의 실시간 이미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윤서는 회장의 동반자로 등장했다.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회장은 윤서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제 딸입니다. 늦게 소개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단 한 문장, 그 한마디로 윤서는 수면 위로 올랐다. 숨어있던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한도그룹의 후계 구도에 들어갈 인물로 선언된 것이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썼고 몇 시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한정호 딸, 윤서, 혼외자 공식 인정이라는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행사장 안, 수연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윤서가 곧 드러낼 거란 것을.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윤서의 뒤에는 회장이 있었다. 파티 중반, 윤서는 마이크를 들었다. 준비된 연설문 없이 무대에 올랐다.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흐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윤서입니다. 한정호 회장님의 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존재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숨겨야만 했던 이유도 있었고 그 시간은 제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정중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축하와 경계, 동정과 관심이 섞인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선 만찬회 뒤풀이를 핑계로 일부러 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은 샴페인 잔을 들고 그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축하해. 아주 완벽한 무대였어. 고마워. 네가 있어서 완성된 장면이었지. 웃기지 마. 넌 지금 잠깐 주목받는 거야. 여긴 원래 내 자리야. 네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네가 뭘 했다고 그렇게 당당해. 난 살아남았어. 그리고 스스로 증명했지. 그게 네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이야. 수연은 씩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이 일 이렇게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그래, 끝나지 않았지. 시작이니까. 윤서는 그녀를 지나쳐 홀을 떠났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윤서는 준비되어 있었다. 가면을 벗은 얼굴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다. 자선 만찬회 이후 윤서는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언론은 그녀의 존재에 대해 탐색을 멈추지 않았고 익명의 댓글과 추측성 기사, 과거를 캐려는 시선이 연일 쏟아졌다.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드러낸다는 것은 그 고통을 견디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 단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로잡고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거짓의 최정점에는
수연의 어머니 이혜진이 있었다. 이혜진은 회장의 법적인 아내였고 한도그룹의 실질적 실세였다. 수년 동안 사내 주요 인사권과 자금 흐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왔고 심지어 몇몇 계열사의 비공식 자문 역할도 수행해왔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윤서는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그녀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윤서의 어머니 송지영은 생전에 거의 모든 일을 혼자 감내했지만 단 하나, 자신이 병원에서 쫓겨나던 그 날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전 윤서는 마지막까지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고 어머니는 끝내 고개만 저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윤서는 그 침묵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두려워해서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뒤늦게 송지영이 마지막까지 다녔던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이 당시 한도그룹의 투자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서는 이혜진이 병원 원장과 은밀하게 만나던 시기의 기록을 입수했다. 오래된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당시 회계장부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장부를 통해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 송지영이 병원에서 임신을 알렸던 날 이후 갑작스레 병원 측에 투자금 유입이 끊겼고 지영은 담당 의사에게서도 연락이 끊긴 채 출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은 이혜진을 향하고 있었다. 윤서는 직접 이혜진을 찾아갔다. 명목상 가정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면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였다. 이혜진은 그녀를 부드러운 미소로 맞았다. 윤서 씨, 오랜만이에요. 자선 만찬회에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무척 자랑스러웠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인사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던 일이 있어요. 바로 병원에서 쫓겨나던 그 날입니다. 이혜진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았나 보군요. 그건 단순한 병원 해프닝이 아니었죠. 한도그룹과 투자 관계에 있던 병원이 갑자기 저희 어머니에 대한 진료를 중단한 이유, 거기엔 어머님이 계셨죠. 윤서 씨, 그만하세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에요. 사실이라면요. 이혜진의 미소가 사라졌다. 눈빛이 서서히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진료 기록, 병원 장부 복사본, 내부 메모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병원장의 친필 각서였다. 이혜진이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송지영의 진료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어디서 어머님이 남기신 건 아니에요. 당신들이 너무 오래 숨긴 덕분에 제가 직접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이혜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무게를 견디려는 듯 억지로 몸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제 이 진실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직접 전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당신께 시간을 드리려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내려올 기회를.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뭘 바라는 거예요? 정의요. 당신이 송지영이라는 여자를 죽인 거예요. 자식을 데리고 거리로 내몬 죄, 그걸 제가 대신 묻는 겁니다. 이혜진은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모든 걸 망칠까 두려웠어요. 그건 변명이죠. 이제 그 대가는 받아야 해요. 며칠 후 윤서는 회장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한 장 한 장을 넘기더니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을 떼고 무겁게 말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가 결국 네 어머니를 죽였구나.
이제라도 정리해 주세요. 누가 어떤 짓을 했고, 누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혜진은 모든 공식 직책에서 사임했다. 그녀는 집을 떠났고 수연 역시 더는 그룹 내부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도그룹의 중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윤서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탑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는 잿더미 위에 당당히 서 있었다. 이혜진의 퇴진과 함께 수연의 존재감도 급속히 사라졌다. 한때 그룹의 얼굴이었던 그녀는 이제 언론에서도 내부 회의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룹 내부에서는 조용히 정리됐지만 사회는 그만큼 관대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송지영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보도를 시작했고 혼외자 탄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이혜진의 개입 정황이 연일 다뤄졌다. 결국 이혜진은 해외로 출국했다. 기자회견도 해명도 없이 윤서는 침묵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 어떤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였다. 수연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다. 윤서 역시 더는 찾지 않았다. 누군가를 철저히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감정에서조차 벗어나 있었다. 수연은 한때 자신의 핏줄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가장 깊이 짓밟은 사람이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지훈 역시 더는 그룹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내부 징계 후 별다른 소명 없이 해고 처리되었고 그가 투자했던 벤처 기업은 동시에 사기,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지훈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SNS에는 그와 수연의 과거 열애설, 그리고 윤서와의 삼각관계가 재조명되며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다. 윤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TV 뉴스의 자막으로, 기사 속 작은 단락으로, 그러나 그는 이제 그녀의 일상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윤서를 찾아왔다. 전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저기도 없었다. 피곤한 눈과 무너진 어깨, 오래된 옷차림. 그는 윤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윤서는 말없이 그를 앉히지 않았다. 변명하러 온 건 아니야. 그럴 여유도 없겠지. 맞아. 난 정말 다 잃었어. 근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어. 뭘?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날 밀어낼 줄은 몰랐어. 우린 예전엔 지훈아, 넌 아직도 날 몰라. 난 네가 나한테 한 만큼만 되돌려줬어. 내가 냉정한 게 아니라 네가 한 짓이 잔인했던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진심이었잖아. 넌 정말 아무 감정도 안 남았어? 남아있었으면 이렇게 못했겠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는 그를 탓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았다. 분노가 자신 자리에 남은 것은 무관심이었다. 그것이 지훈을 더욱 무너뜨렸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더는 안 올게. 그래, 잘 살아. 제발, 넌 그렇게 살아. 그는 그렇게 떠났다. 윤서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으로 다시는 지훈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윤서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다. 정리할 서류가 있었고 회장의 일정도 조율해야 했다. 바쁜 하루였다. 그녀는 지금의 삶이 평화롭다고 느꼈다. 전쟁이 끝났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허물어진 관계들 대신 스스로의 성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한도그룹 내부에서는 윤서를 회장 후계자군으로 조심스럽게 분류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위치는 의문이 아니었다. 회장은 점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윤서는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다. 회장실의 문은 이제 그녀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수많은 결정이 그녀의 손을 거쳐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햇살 좋은 날이었다. 그녀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왜 침묵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침묵이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요. 근데 난 다르게 살게요. 엄마처럼 참지는 않을 거예요. 지지 않으면서도 상처 입지 않게 그렇게 살게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전쟁이 끝난 뒤의 고요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